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요즘 무고로 고통받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무고죄를 입증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변호사님께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보다 요 근래 하여튼 무고에 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기 사건에 있어가지고 20%만 기소된다 그랬잖아요. 10건 중에서 8건은 무혐의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고소당해가지고 조사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혐의를 받고 나서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이제 처벌하고 싶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고에 관한 아주 그 이론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실제 제가 그 1998년도 서울 동부지청, 저기 구이동의 동부지청에 있을 때 무고 관련해서 지금도 아주 기억에 한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진짜 잊지 못할 그 사연이 있었거든요. 막 판례들도 다 분석해가지고 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고의 완전히 끝 종결판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무고가 뭐냐 그러면 형법의 156조에 그 무고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무고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995년부터 벌금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고소를 당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무혐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무고가 되는 게 아니고, 무고가 인정이 되려면은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 고소 사건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검사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검사들의 그 업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우수한 검사한테는 이제 그 매달 이렇게 지청장, 기관장의 어떤 그 격려도가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그 지표 하나가 뭐냐면 무고로 인지했거나 구속한 건이 몇 건 되는지. 그래서 무고를 많이 인지하고 구속한 사람은 검사라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무혐의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내서 허위로 고소했다. 왜냐하면 고소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가서 조사받아야지, 검사나 판사가 오판하게 되면 진짜 억울하게 또 교도소에서 또 징역형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무혐의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무고가 아니라는 거.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무혐의 이제 결정을 받았는데,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상대방이 무고니까 이거 무고죄로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항상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무고가 되는지 허위의 고소인지 아닌지를 검사가 직무상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기소 이유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무고 판단 별도로,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오인에 의한 고소 또는 법리 오해에 의한 고소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점에 비춰보면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건 무슨 형제 몇 번호로 무고로 인지했다, 이렇게 어떤 무고 판단을 항상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수사 미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고인 경우는 반드시 고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고소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기관인 검사는 반드시 직무상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 중에 상대방을 반대로 무고로, 지금 고소한 내용이 무고라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내가 고소당한 사건이 이제 최종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고소당한 게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거는 허위 고소잖아요.
무고의 무고죄가 돼요. 실제로 고소당한 사건 플러스 무고의 무고 병합돼서 이제 더 가중 처벌받는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습니다. 조금 아까 때 아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지금 사건이 2개가 있는데 한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한 사건은 또 딴 걸로 고소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불송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무고로 지금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하면 큰일 난다. 일단 이게 당신이 지금 조사받는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고소해도 늦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검사하면서 그렇게 무고의 무고로 인지해서 처벌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판례를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고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피고인이 허위라고 믿고 이제 자기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 무고를 한다고 생각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객관적인 사실하고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뭐냐? 위증죄가 있어요. 위증죄는 반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하고 완전히 맞더라도 그 증언하는 사람이 허위 증언한다고 생각하고 증언하면은 그게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증죄가 어떻게 되냐면 기억에 그러니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증언을 한 경우가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고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어떤 그 판단, 그걸 그르치게 할 위험을 따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고 위증은 허위 진술, 이제 그거 허위라는 인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상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가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답니다. 이거 무고죄로 처벌될 것 같다고 좀 겁을 먹어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고소인인데 이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 엉터리다. 그래서 이 참고인을 위증죄로 지금 고소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위증죄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앞에서 선서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판사 앞에서 증언을 했더라도 선서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난 걸, 그래서 사기죄가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게 마치 10년이 안 지난 것처럼 이걸 만들어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그냥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 보면은 이게 고소 사실이 이게 허위라서 막 추궁을 하면 뭐냐면 이거는 변호사님하고 다 상의해서 써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천차만별이고 변호사가 뭐 어떤 뭐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변호사한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사기 부분, 용도에 대해서 허위로 고소하면은 무고죄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둘 사이가 애인 사이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그 남자 애인이 도박장에서 이제 꽁지라 그러죠. 도박자금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지금 현재 고소하는 사람이 이제 그 꽁지인 애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 도박자금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스토리를 이제 다르게 바꾸는 거죠. 완전히. 도박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빌려준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그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도박자금으로 1억을 자기 애인한테 빌려줬는데 지금은 고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도박자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애인이 빌려간 애인이 지금 집을 짓는데 그 건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스토리를 완전히 그 용도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완전히 다르게 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정황을 과장해서 한 거는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행밖에 당한 게 없는데 이거를 폭행당해서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거 무고죄가 되느냐? 이 판례가 뭐냐 하면은 상해는 좀 이게 정황의 과장이다. 이래가지고 폭행밖에 당한 게 없는데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거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급적이면 무고가 인정되는 범위를 가급적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받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그 추궁 끝에 어떤 허위 사실, 어떤 상대방의 어떤 무고가 되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는 이건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죠.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추궁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의해서 했던 진술은 무고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종결판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무고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나 또 알고 계셨는데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